인생은 화살 같습니다. 한 번 쏘아서 날아가기 시작한 화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관역에 가서 꽂히게 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부쩍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흐르고 또 늙음과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성형으로 젊음을 찾으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별로 신기하지도 않겠다 싶은 게 예전에는 60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잘 살았다고 축복받고 환갑잔치를 열었지만 지금은 환갑잔치는 촌스럽다고 안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60대 분들에게 노인이라고 하면 혼이 납니다. 80, 85세 정도는 되어야 조금 인생 사셨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나이 정도는 되어야 남 앞에 명함도 좀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70대도 요즘은 어디 가서 그렇게 어른 행세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 예전에는 10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주는 의미가 정말 화들짝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 노래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당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100세 시대라는 것을 훌쩍 넘어서 앞으로 한 20년 정도 뒤에는 200세를 그냥 너끈히 사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과학자들에게 물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이 당연히 찾아왔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져야만 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그게 아니다. 죽는 그 길로 안 가도 된다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95세 이상 된 고령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내가 95세를 살았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런 질문이 돌아왔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 같은지 하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95세의 많은 고령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더 많은 모험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위험 부담이 뒤따르더라도 행동해본다는 것이죠. 안전지대만을 향해서 갈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일생을 사는 동안 안전한지 아닌지를 계속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95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안전과 조심성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보탬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분명 생각해 볼 일입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며 돌다리를 건너오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안전하지 않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인 줄 알고 그걸 두드리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 안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 더 많은 모험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더 많은 성찰을 하겠다. 더 많이 나를 돌아봐야겠다.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듭 돌아보고 거듭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실패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실수와 실패를 한다 해도 더 많은 성찰을 하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겠다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95세 고령자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하고 물으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모험, 더 많은 성찰, 더 많은 감사.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본다면 이 세 가지를 해보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는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을 살아오도록 이 쉬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볼 거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으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각자 뭐라고 썼는데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 살아본다면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맺힌 거 풀면서 살고 싶다였습니다. 내게 다시 생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맺힌 거 풀면서 살겠다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나누면서 살고 싶다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아니면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나요? 이 중에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게 고령의 나이가 되거나 죽음을 직면해서만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성찰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봤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이유들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아왔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했고,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 마음도 안 통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도대체 이걸 위해서 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결혼을 했어야만 하는지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린 인생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워져 와서야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나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과 원한과 섭섭함이 사무쳐서 죽는 순간에도 원한을 못 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눈을 감기 직전까지 용서도 못하고 원한 가진 걸 못 풀고 가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못 풀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나누면서 사는 게 그렇게 죽기 직전에 원하는 일인데 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누면서 사는 게 어려웠을까요? 미국에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노부부의 큰딸이 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은퇴한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는 순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는 매일 눈만 뜨면 자기 아내한테 계속 폭언을 하는 거예요.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폭언할 일이 있어서 폭언한다기보다 그냥 폭언이 자동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틈만 잠깐 보이면 그 말을 받아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같이 지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년을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남아 도는지 그 기운을 둘이 아웅다웅 하는데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지칩니다. 그래서 딸이 부모님이 있는 집에 가면 집안의 공기까지 탁해서 숨쉬기가 어려웠다고 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노부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잘 대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도 다정다감하게 해주는데 두 분이 눈만 마주치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부탁을 했대요. 제발 두 분이 서로 비난하는 걸 그만 그치세요. 이만큼 살아오셔놓고 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세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엔 호소를 했대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자식인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그만두시려나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큰딸이 느낀 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내가 두 분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구나. 자식이 아무리 호소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바꿀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구나. 그분들이 어떤 인격체로 살아갈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분을 바꿀 순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바꿔야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안감이 오거나 초조해지거나 안절부절 화가 날 때 명상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 평정심을 찾았지만 부모님은 결국 황혼의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분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바라봐야 되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이혼을 막을 수 없었고 두 분이 그렇게 앙칼지게 싸우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을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있었고 크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미 정년퇴직하신 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거나 아내가 남편을 볼 적에 서로가 의지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만한 고목나무와 같이 지내고 계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를 무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러는 사이에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늙었구나. 우리 참 고생하고 살아왔었지. 고생하고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돌볼 여유도 없었어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은 곧 끝날 것인데 서로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목전에 다가올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무상의 원리를 안다면 두 사람이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악을 쓰면서 싸우는 것과 같은 다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느라 전 생애를 바쳤고 아이들 키우느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냈고 새빵 살림살이하고 전전하면서 둘이서 사랑이라는 힘, 희생이라는 힘만 가지고 그렇게 버텨왔건만 그렇게 지나온 서로를 안쓰럽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 노년은 너무 슬플 것입니다. 늙음이 닥쳐오고 노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눈앞에서 가장 고생한 그 한 사람,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내 곁에서 가장 고생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늙음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곧 목전에 닥쳐온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나이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허송세월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분 1초, 초침이 가는 시간마다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살자고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늙음이 왔을 적에 몸이 아프면 나 아픈 것만을 걱정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삼시세끼 밥 못 먹을까봐 걱정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온 인생도 아닙니다. 노년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 수 없고 이렇게 늙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늙어가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내 자식들에게 품이 없는 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작가가 금방 만든 새로운 작품은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자래, 고려시대의 청자래, 신라시대의 금관이래, 시대를 거슬러 가서 오래된 것이래. 오래된 것일수록 존중받고 오래된 것일수록 귀하고 오래된 것일수록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오래된 것일수록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오래됨의 소중함, 오래됨의 귀함. 이것이 사람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법이 없지 않을까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래될수록 천대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로부터 도외시 받아야 하고 욕들을 이리고 비난받을 일인가요? 늙은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여지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인 양 취급하는 걸까요? 노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젊은이들도 곧 늙음이 닥쳐올 것인데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친다 해도 얼마 안 가서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은 화살같이 흐르고 강물처럼 흘러가 곧 죽음이 이맛박에 와서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늙었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병들었다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상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상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상의 속성을 모르면 앞뒤가 안 보입니다. 막무가내로 살게 됩니다. 무상을 알 때 우리는 고귀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데 무엇을 움켜잡을 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중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 있는 모든 오래된 물건들은 오래될수록 귀한 값을 치르고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습니다. 나무도 금방 심어놓은 묘목 앞에 가서 휴식하겠다고 힐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어놓은 지 3년밖에 안 된 나무 밑에 가서 쉰다고 도시락 까먹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와, 이 나무 300년 됐대. 와, 이 나무 500년 됐대. 이 은행나무는 1000년 됐대. 오래된 나무 앞에 가면 왜 우리는 겸손해질까요?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 가면 왜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질까요?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래된 존재 앞에 서면 젖비린내 나는 아기 같은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년 됐다고 하는 고목나무 앞에 가면 저절로 그 나무 앞에 무릎 꿇고 예경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것에 대한 예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껍질이 거칠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표피가 얼마나 거칠거칠한가요? 나무도 노화가 와서 더덕더덕 붙은 껍데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어루만지고 수다도 떨면서 그 오래된 나무에게 안기고 끌어안고 하는 걸까요? 그 나무가 주는 여유입니다. 여유. 그렇게 고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된 물건이 주는 문화재급의 유물들을 보세요. 말을 걸어옵니다. 달빛보다 은은하고 가을 단풍보다 아름다운 그것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앞에 서면 묵어나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지지요. 사람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고 60세, 65세에 퇴직을 한 이후에 그로부터 20년, 30년을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 이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비참할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 늙음까지 달려왔던가?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라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인생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눈물도 참으면서 견뎌왔고 배고픈 것도 참으면서 견뎌왔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모멸을 당하면서도 극복했고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이 든 거 아니야 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나이 들지 않았어. 나 이렇게 살려고 늙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치아가 아무리 임플란트 다 했다 해도 이 몸이 약해지면 결국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시력도 청력도 다 떨어져 손의 감각도 떨어져 이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때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존재 앞에 다시 와야 합니다. 내가 내 존재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험악하게 다룰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험악하게 다루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험악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험악하게 다루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고귀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청자와 백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감고 있던 눈을 뜨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다시 살아볼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년을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날을 그 굴곡을 다 지나서 강 건너 언덕 넘어 산 넘어 물 건너 왔습니다. 지금의 자기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존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연민의 마음이 드시나요? 늙어서는 자기 모습, 자기 존재가 위대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인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앞에 고귀하고 위대해져야
내 앞에 서 있는 그 짝지도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존중하며 노후를 지혜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전전긍긍하며 사는가 하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멋지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이란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기록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품위를 지켜오던 사람들까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세월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더 큽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멋지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탄력이 떨어져 쭈글쭈글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방금 둔 것도 어디다 두었는지 가물거립니다. 순발력은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말수가 적던 사람도 공연히 말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도 둔화되어 창피한 일도 곧잘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과 유원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나이든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행동합니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러는 사람들보다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혼자 있을 땐 그렇게도 품위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도 여럿이 어울리면 평상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라 멋지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간다는 것은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진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에는 우리들이 얻을 기회를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인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좀 더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합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 신나고 경쾌한 음악 소리에 발길을 돌려 소리나는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연주하는 이들이 평균 70세가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처럼 멋져 보일 수가 없었는데 연주가 끝날 때마다 나도 사람들도 손바닥이 아플 만큼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실버 연주단은 매주 연주를 하러 다니는데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양로원, 노인대학, 보육원 등 주로 소외 계층입니다. 또 가끔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거리에서 연주를 하며 그리고 자신들을 초청해 주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실버 연주단 단장은 나이가 76세인 할아버지인데 백발의 검은 선글라스가 그렇게나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군대 시절 군악대에서 활동했고 군을 제대한 후엔 음악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보람있는 곳에 쓰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실버 연주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했고 소문을 들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 모임이 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실버 연주단은 자신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진 연주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해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은 멋지고 품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2010년 당시 국내 여성 승무원 중 처음으로 비행 기록 3만 시간을 돌파한 대한항공 객실 여성 승무원인 이순열 씨는 그녀의 나이 55세에 세운 놀라운 기록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늘에서 만 3년 6개월을 보낸 셈인데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가요? 또 이것을 거리로 환산하면 2650만 킬로미터로 지구 662바퀴를 돈 셈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멋진 인생에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당시 그녀는 1978년 입사해 33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또한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었지요. 한 직장에서 33년이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또 다른 것은 그녀가 일을 하는 틈틈이 공부를 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중세 미술 분야 박사과정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엔 여행 가이드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악가의 꿈을 안고 대구 가톨릭대 예술대학 성악과에 입학한 신분수 씨. 그녀는 졸업할 때까지 오페라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에 성악 공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힘든데 눈도 침침해 글씨를 보는데도 힘이 들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성악을 공부하겠다는 꿈이 참 멋지지 않은가요? 사람 중엔 나이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게을러서 나태하고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신분수 씨의 도전은 가치 있는 멋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함께 참가한 사람들과 응원하던 분들까지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고 40에서 50대보다도 더 강한 체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는 자신을 이기겠다는 강인한 열정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알뜰살뜰하게 산다는 것이야말로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카지노를 전전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썩힌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은 스스로를 배척하는 일이며 비생산적인 삶인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는 것은 멋지고 품위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좋겠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현재를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 매사에 열심을 다한다면 멋지고 품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라. 나태와 게으름은 자신의 인생을 바닥으로 져버리는 일이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 생각대로 살면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타인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 다섯 번째,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에도 꿈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라. 그 에너지가 자신을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다. 여섯 번째, 좀 더 세련되게 가꾸고 멋지게 코디하라. 겉모습이 추하면 내면도 추해 보인다. 일곱 번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여라.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생각이 젊으면 더욱 멋지게 보인다. 여덟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마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야말로 멋지고 강한 신뢰를 준다. 아홉 번째, 남들이 못하는 일에 도전하라.
그것이 비록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10번째, 자신의 삶에 예를 다해 최고로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품위 있는 일이다. 멋지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멋지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이지요. 인격이 훌륭한 노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고풍상 다 겪으며 살아온 경험을 살려서 매사가 슬기롭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우가 밝으며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 마음 가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외형의 늙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온화한 표정의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 모릅니다. 오늘은 가난하지만 내일은 풍요로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에 절망하지 말고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보세요.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